대격변의 문을 열며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유신 철폐를 외치며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찰의 방패를 뚫고 일어섰죠. 부마항쟁, 대한민국이 다시 흔들리던 시간, 이 역사의 격동기,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해 10월 26일 청와대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긴 어둠의 끝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은 더 짙은 암흑이었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구가 광주를 향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거리, 끊어진 방송, 사라진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한 시절의 진실을 가둬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비명은 우리 귓가에 선명합니다. 국풍 80일 그리고 감춰진 진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축제가 열렸고 그 속엔 민속촌부터 디스코까지 모든 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현실을 잊게 하려는 계산된 흐름이 있었죠. 계엄의 그림자를 지우고 군사정권의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는 연출.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었을까요? 그 중심엔 통금 해제라는 기점이 있었습니다. 1982년 1월 밤 12시가 넘으면 무조건 귀가해야 했던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보도자료는 국민의 생활 여건 향상이라 했고 신문은 민주화의 첫걸음이라 포장했지만 그 이면을 아는 이들은 이 흐름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폭력으로 뒤덮인 기억을 화려한 야경과 축제로 덮어버리려 했던 시절. 그럼에도 통금 해제는 예상치 못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어둠이 걷히자 젊음은 폭발했습니다. 밤이 허락된 그 순간 젊음은 말없이 몸으로 외쳤습니다. 숨죽여 살던 청춘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밤. 금이 간 유리처럼 억압의 틈새로 새어나온 자유. 바로 그 밤부터 젊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속 세상, 그리고 모방에서 시작된 창조. 그 창조가 우리나라의 전통과 습관을 바꾸기 시작한 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생각도 하지 못한 한류 원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음악은 이때까지만 해도 빌보드 같은 건 꿈조차 못 꿨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흘러나오던 건 대개 팝송이었습니다. 엘튼 존, 아바, 마이클 잭슨, 스모키. 가요는 있었지만 젊은이들 귀엔 팝이 먼저 들어왔죠. 영어 가사는 몰라도 리듬은 몸이 기억했습니다. 그 리듬은 패션이 되었고 거리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청바지, 나팔바지, 붉은 립스틱, 퍼머 헤어, 장발머리. 거의 그대로 미국의 그림자를 따라 걷던 시절. 그러다 어느 날 음악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기타 대신 전자음이 등장했습니다. 신디사이저. 비트를 쪼개고 소리를 왜곡하고 드럼 없이도 몸이 반응하는 음악. 그 신디 사운드는 나이트클럽에서 먼저 퍼졌고 83년, 84년 무렵부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EDM의 원조, 하이에너지, 뉴웨이브, 테크노팝이 슬그머니 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식 이름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다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음악은 그렇게 미국을 따라하던 시대에서 한국의 귀가 바뀌어가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밤은 밴드의 무대였습니다. 1부와 2부 두 팀의 밴드가 1시간씩 나눠 무대를 책임졌고 손님들은 생음악에 맞춰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그게 나이트의 전통이자 질서였죠. 하지만 EDM이 들어오면서 그 질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DJ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시기. DJ 부스가 설치되고 턴테이블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밴드는 두 팀 중에 한 팀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으니까요. 전자비트 하나로 밤을 흔드는 시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곧 DJ가 밴드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점점 빨라졌고 사운드는 정말 큰 나이트를 꽉꽉 채우는 깨끗한 음색으로 한 번 들으면 귀에 콱 박혀버리는 시원한 사운드에 사람들은 보는 음악이 아닌 터지는 음악을 원하게 됐죠.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나이트의 중심축이 밴드에서 DJ로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 미쳐있는 밤에 불을 붙이는 기름같이 엄청나게 풍부한 신디사이즈 음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고 지나가는 사운드의 전율을 느끼며 유행을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꿈나무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춤. 이 발칙한 춤이란 것이 이전에는 그냥 흔드는 춤에서 박수를 치게 하는 춤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눈이 즐거워지고 따라추고 싶고 남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주길 바라다 보니 이 시절에서부터는 춤도 연습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춘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집에서나 학교에서 거의가 한 번씩은 춤 연습을 하곤 했었죠. 내 말 맞죠? 당신도 그때 거울 앞에서 몰래 춤을 연습하지 않았던가요? 누구도 탓할 수 없었죠. 시대는 이미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밴드는 하룻밤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빛을 잃은 건 한순간이 아니었죠. 그저 천천히 조금씩 무대 뒤로 밀려났을 뿐. 그 시절 많은 밴드맨들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턴테이블 앞으로 가야 하는가? 1986년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나이트 무대에 섰고 불이 꺼진 후엔 늘 생각했죠. 나도 DJ가 되어야 하나? 그때 A급 DJ의 페이는 무려 800만 원. 밴드의 한 달 페이는 100만에서 300만.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던 시절에 그건 말 그대로 밤의 제왕이었죠. 어마어마한 돈의 위력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옛날에 밴드 생활 하기 전엔 음악다방 보조 DJ를 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턴테이블 믹싱 기술도 있었고 감도 있었지만 결국 난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비트가 아닌 멜로디를, 기계가 아닌 손을. 누군가는 소리를 바꾸었고 누군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밴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히 아주 천천히 희미해졌을 뿐. 비트에 밀렸지만 우린 끝까지 음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발라드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장르의 음악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수들이 들고 나오는 장르의 노래는 정말 귀가 쫑긋해지는 그때 당시엔 없었던 펑키와 소울, 락, 디스코, 신디 음악이 섞여진 이른바 글로벌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드나이트의 탄생. 그리고 이 시절의 최고의 술집 미드나이트가 엄청 생겨서 우후죽순처럼 사람만 붐비면 지금의 편의점처럼 생겨나는 게 미드나이트였었죠. 미드나이트란 밤 12시를 부르는 말로 미드나이트라 하는데 밤 12시 넘어서까지 놀면서 비싼 나이트에 안 가도 되고 굳이 정장 안 입어도 되고 미드나이트에서 놀면 어떤 격식도 없이 놀아도 되고 그리고 춤추는 후로링이 작으니까 부비부비하기 좋고 복닥복닥하니까 스킨십 하기도 좋고 남녀 사이에 또 술 한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고 하여튼 여러모로 작으니깐 정말 바글바글했었습니다. 특히 미드나이트 같은 신생 클럽이 생기면서 서울의 밤거리나 부산의 밤거리에도 그리고 전국의 도시마다 걷잡을 수 없는 춤바람에 휘말렸습니다. 춤바람이란 말이 부족할 정도였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디스코 홀릭에 빠졌습니다. 당신도 그 홀릭에 빠져 밤을 지새우진 않았나요? 춤을 추러 나온 젊은이들 틈바구니 속엔 스멀스멀 새로운 부류도 등장합니다. 바로 일명 제비라 불리던 남자들. 그들은 젊은 유부녀와 여성들을 유혹하고 밤의 세계에 녹아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밤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약이라는 신종 약물이 생기고 그 거래와 유혹, 화려함과 타락이 공존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죠. 이런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본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한 번 맛본 여성은 거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순리였었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정이 들썩거리고 와장창 깨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세월이 어둠의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쾌락을 위하여. 이 밤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세상에 없던 여성 전용 술집도 등장하며 일명 호스트바,
한국 밤문화의 진화는 더욱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돈과 사랑, 욕망과 쾌락이 교차하는 그 어둠의 세계. 한편으로는 흥청망청, 다른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곳엔 누구나 쉽게 빠져들고 쉽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꿈나무에게 힘이 됩니다. 미드나이트. 음악은 DJ 부스와 리듬박스를 오토베이스에 연결하여 혼자서 노래 반주를 맞춰주던 솔로 밴드 음악이 유행을 하며 건반을 조금이라도 칠 줄 알면 악기를 사서 일하러 나오던 그런 시절이 열리기 시작했었죠. 그야말로 흥청망청 돈이 흔한 시절이었죠. 그런 미드나이트 술집이 그때부터 거의 30년 동안이나 명맥을 이어가고 했으니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대성황이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그룹 밴드들도 엄청나게 솔로로 전향했으니 대변화가 생겼었죠. 자동적으로 그룹 밴드들도 숫자가 많이 줄었겠죠. 손에 손잡고 그리고 멈춰버린 발걸음. 1988년 서울은 세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는 그라운드, 모두가 열광했던 올림픽 그 함성 위에 하나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전 세계 50억 인구 앞에. 그 노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얼굴이었죠. 이 노래를 들으면 당신의 심장은 아직도 뜨거워지지 않나요? 노래한 사람은 코리아나. 그들은 한국계지만 유럽에서 활동하던 진짜 월드클래스 그룹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바와도 비교될 만큼 완성도와 존재감을 갖춘 명백한 글로벌 사운드였죠. 하지만 그 노래를 끝으로 그들의 무대는 멈췄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 땅에 정착하면서 그 발걸음이 멈춰버렸죠. 그리고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 시원하고 유행을 앞서가던 우아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엔 이런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한국에 주저앉은 거지? 대한민국의 음악은 그때까지만 해도 빌보드 같은 건 꿈조차 못 꿨습니다. 녹음 시설도, 작곡 시스템도, 퍼포먼스 개념도 세계와는 한참 거리가 멀었고 우린 그 현실을 알아야 했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있던 그들이 왜 굳이 이 땅에 내려와 그 찬란한 길을 접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순간이 한국 음악이 좀 더 빨리 세계로 뻗을 수 있었던 하나의 기회를 놓친 결정적인 장면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아쉬움은 지금까지도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언제쯤 진짜 우리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빌보드지에 올라갈까? 언제쯤이면 한국의 음악이 빌보드지에 등장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질문은 그 시절 수많은 음악인들이 아마도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던 울음이었습니다. 모래시계의 탄생. 1980년대는 한국이 한 세대 만에 가난을 뚫고 올라간 시기였습니다. 공장에서, 항구에서, 무역 사무실에서 흘린 땀은 곧바로 달러가 되었고 도시는 밤마다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심 뒤엔 아무도 말하지 않던 어둠도 있었죠. 밀수, 뒷거래, 정경유착.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문화도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이트클럽과 룸사롱도 점점 고급화되고 대중화가 되었고 여기저기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네온사인이 밤이면 불꽃처럼 피어나서 도시를 환하고 화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이, 깡패 아가들이, 무지막지하게 생긴 놈들이 동네마다 팝밭도 아닌데 여러 파들로 나누어져 온 동네가 파냄새로 진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모래시계도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저는 서면 복개천 사거리 버스 정류소 옆에 지하에 있는 로렐라이 라는 카페에 거의 매일 거기서 술과 커피 그리고 늦은 새벽이면 해장국도 먹고 했었죠. 그곳이 우리 음악하는 친구 선배 후배들 그리고 이쁜 MC들과 DJ들이 매일 모여서 짧은 시간의 놀이에
정신을 못 차리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밖으로 나가면 그 당시 유행하던 주사위 잡기, 일명 7색, 8색, 9색 잡기 놀이에 혹시 해봤는지 모르지만 주색 잡기도 같이 날 새는 줄 모르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유명한 모래시계의 중심에 나도 같이 밤을 새고 날을 바꾸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숨쉬며 몇 번이고 마주쳤을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화려한 나날 속에서 그 친구는 누구였을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젊은 날의 그 얼굴이 그 유명한 모래시계의 주인공으로 탄생될 줄은 난들 알았겠나, 넌들 알았겠냐만 추억의 끝이 아닌 같은 날에 같은 공간에 주인공처럼 추억만 남아 내 손때가 묻었던 그 유명한 로렐라이가 사실은 그때 당시엔 유명하진 않았었지만 영화 모래시계의 한 장면이 될 줄은, 아니 한 시대의 브로맨스가 될 줄은, 정말 기가 막히게 40년이란 세월 뒤에 이런 장면의 글을 쓰게 될 줄은,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정말 이렇게 소름 돋는 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